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한글날이어서 한글날 맞춰서 할까 하다가 우리 대법원장 법을어긴 대법원장 계속하고 있어서 오늘 그 대법원장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한과 오욕의 대법원장 이영섭. 이영섭이라고 대법원장을 짧게 했죠. 79년에 임명이 돼서 81년 초에 전두환에 의해서 이제 축출됐으니까 한 2년 정도 대법원장을 한 분인데, 이분 퇴임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회한과 오욕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사법부 책을 썼죠. 책을 쓰고 신문에 먼저 연재를 했는데, 그때 연재 제목이 회원과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사법부 회원과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영섭 대법원장의 말에서 따온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전두환에 의해서 강제 축출당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한 동정 여론도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 청렴한 분이고, 아마 원장이 돼서도 도시락 싸들고 다녔다는, 매일은 아니셨겠죠. 일정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 대법원 판사 18년 동안에 도시락 내내 싸들고 다닌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이제 청렴하고 몸가짐에 신중했었던 분입니다만, 그러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서는 어땠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만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워낙 대법원 판사와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제 좀 약간 넓적하시다고나 할까?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약간 가능한기도 합니다만, 요 왼쪽 두 개가 대법원장의 공식 사진이었고요. 다 대법원장 시절인 것 같아요. 요 오른쪽에 작은 사진은, 그러니까 이 양반이 40대 초반에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을 때, 아마 대법원 판사에 임명된 나이가, 제가 나이를 안 따져봤는데 이해창 이해창 후보와 더불어서 아마 최연소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연소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 이전의 이영섭, 이분은 경기도 양주 분이세요. 근데 양주에서 별로 그렇게 기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법원장이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아까 이영섭 양주도 검색을 해보니까 별게 안 나왔어요. 남양주 검색해도 양주 넣으면 다 같이 나와야 할 텐데 별게 없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성제일고보. 37년 졸업입니다. 그래서 37년 졸업인데, 그 졸업 동기생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980년에 보니까 최규하가 대통령이었죠. 79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영섭은 79년 3월 달에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관식이 국회 부의장을 하다가 이제 백두진이 사퇴하는 바람에 국회의장 대행이 됐죠. 그래서 3부 요인이 전부 다 경기고 동기동창. 그래서 3부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부의 세 분이 다 동기동창이었는데, 이게 이제 짧게 지나갔죠. 그리고 경계 엘리트들의 전성시대다 그랬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최규하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됐고,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영섭이 많이 편해진 건 뭐냐면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박정희한테서는 아마 임명장 받고는 못 만났던가. 그러니까 면담 신청을 해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커트 했는데, 하여튼 최규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번 면담 신청 넣어봐라 했더니 시간 되시면은 오늘 저녁에 들어오세요 하고
바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 있었죠. 거기 가서 이제 하여튼 회포도 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국무총리도 있을 때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성제국대학에 37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 동기생들을 보면 이제 경성제대가 문과 감류와 문과 을류가 있었습니다. 그 갑과와 을과가 있었는데 갑과가 법과고 을과가 문학부예요. 그러니까 법문학부라고 했는데 이제 문학전공 문학반이 을과인데 이제 예컨대 물리대죠. 뭐 영문과라든가 뭐 사학과, 철학과 이제 이런 전공들이 을과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갑과의 이영섭 그리고 김영선은 저 오른쪽 밑에 사진이죠. 오른쪽 밑에 사진인데 자유당 정권 때 실력자예요. 재무장관으로 자유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 때 실력자였다가 박정희가 이제 민주당 사람들 살살 꾀해서 통일원 장관하고 주일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었다가 박정희 정권에 이제 협력을 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그 송실가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 있죠. 제가 국정원 가고사일 때 했던 그 송창섭 실제 이제 그 난파 한 번 난파됐는데 그 당시 안기부에서 8번 난파된 걸로 이제 뻥튀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난파됐을 때 이 김영선을 만나고 갔어요. 그래서 김영선하고 이제 아마 일본 유학 시절에 친구였나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뭐 김영선도 약간 곤욕을 치르긴 했었습니다. 그 김영선이가 있고 또 한 명은 박일경이라고 박정희가 꽤 중용을 했죠. 법제처장인가를 했고 경희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법대 학장인가 뭐 대학원장인가를 지냈죠. 그래서 박일경이라고 하여튼 유신시대 60년대와 유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법률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주식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고문을 해갖고 그런데 경찰로 갔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경찰을 하다가 이게 내막이 정확하진 않은데 최운하단 같이 걸려서 잘렸습니다. 미군정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도 들어올 때는 아마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유당 경찰을 청산해야 하니까 자유당 경찰을 알면서 자유당 경찰에 몸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승만 경찰에 박주식이다. 그래서 그 4.19가 나고 난 다음에 치안국장에 발탁이 됐다가 5.16으로 이제 쫓겨났죠. 5.16으로 쫓겨난 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재황이라고 여기 시계 방향에서 맨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영섭하고는 아주 가까운 그 사이예요. 이영섭하고는 도시락 같이 까먹은 사이. 양반도 대법원 판사가 돼서 이 양반 사진이 저한테 많이 있는데 어디 지금 깊숙이 들어있어서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그 개인 사진들이 많아서 그 사진 뒤져보면 아마 이영섭 그 대법원 판사 사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섭하고 주재황하고는 대법원에서 이제 가장 오랫동안 또 같이 근무를 했고 그리고 결국 비슷한 시기에 잘렸죠. 그리고 이영섭이 대법원장이 될 때 주재황을 임명하려고 박정희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뭐 민복희가 반대하고 법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영섭도 뭐 자기는 그 거슬릴 인물은 아니니까 주재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재황하고는 여러 가지가 겹쳐요. 그 대학도 동기고 고문도 동기입니다. 고문 고시 그 일본 고등고시죠. 일본 고등고시도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고시 사법과에 보면은 42년도에 패스를 했는데 이때 조선 사람이 30명이나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마 역대 최고죠. 그래서 이듬해인 43년에는 24명, 44, 45년은 일본이 전쟁통에 고등문관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문관 시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그래서 고문 하는데 요 42년도에는 정식 명칭이 고등시험 사법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시험 사법관인데 요해 합격한 사람들 중에 인물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사람만 해도 양혜경, 민문기, 김치걸, 한성수, 한한진, 주재환, 이영섭까지 모두 7명이나 고시 한기수에 저 대법원 판사가 7명이나 나왔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사는 아니었지만 또 그 유명한 인물로 안윤출, 서민호 석방시켰다가 이제 그 이승만한테 잘린 고등법원 부장판사고, 김재형, 여기는 그 서울지방법원장이었다가 이 김재형이 몰아내려고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으로 나뉜 겁니다. 저 김재규 재판 때도 맹활약했고, 기세훈이 광주 고법원장했고, 배용훈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기 주재형이 있고, 이수욱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그 이철환 판사의 아버지인데 그 성행위 실현 사건으로 조지만 그 대법원장 때 그 사건 그때 이제 물러난 양반이고, 신원한하고 그 정희택, 초록색으로 표시한 신원한하고 정희택은 유명한 검사. 신원한은 법무차관하고 법무장관 대행하다가 이제 살고 나면서 잡혀 들어간, 그래서 징역사제였고, 정희택은 유명한 반공검사죠. 보도연맹 서울시 책임자로 전쟁 때 피난 못 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난 안 간 사람들, 잔류파들을 그 조사해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법무장관 책상을 집행유도 후려친, 다리 끊고 도망간 다음에 뭐 하는 짓이냐 그랬고, 전두환 감사원장 지낸 TK 출신 공안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공안검사의 대부분이 평안도 출신인데, 정희택은 이 남쪽이에요. 광명덕은 변협회장을 하다가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일로 물러났고요. 임병수도 고등법원장인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물이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저 판사 임용 날짜를 찾는다고 하고서 판사 임용 날짜가 잠깐 판사 임용 날짜를 제가 안 찾아놨네요. 그 하여튼 그 고문 패스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하여튼 15 거쳐서 이제 그 하여튼 미 군정 때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성지방법원에서부터 이제 출발부터, 그러니까 1리터 코스로 이제 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좌절을 했죠. 좌절을 한 게 전쟁 때 피난을 못 갔습니다. 이분은 성향이 주재환 같은 사람은 조금이나, 또 뭐 홍순엽, 뭐 또 조평재는 뭐 대법원은 안 했지만 그 나중에 대법원 판사 지낸 분들 보면은 조진만도 그렇고, 또 이우익도 그렇고, 이우익은 법무장관 지냈죠. 뭐 그런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좀 그 진보 편에 섰던, 좌파 편에 섰던 분들이 꽤 있는데, 이영섭은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전쟁 때 부역자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전쟁 때 퇴직한, 행방불명되거나 적에게 납치된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그 법원조직법 40조에 의해서 그 51년 2월 9일에 판사 40인에 대해서 퇴직 명령이 내려졌는데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퇴직됐는데 이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여기는 그 전에는 38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영섭 판사는 행방불명된 건 아니고 법원을 출근을 못했지 싶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이희윤이라고 그 헌법재판관도 지내고 감사원장도 지내고, 이영섭이 민사소송법의 대가인데, 이영섭에 이어서 2대 민사소송법의 대가, 자기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영섭의 직계입니다. 이제 이 이희윤 판사가 이영섭에 대한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저 법조야사라는 걸 연재하면서 이영섭 판사 얘기를 썼는데,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경성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도 있다가 서울지방법원이죠. 서울지방 부장판사도 있다가 6.25 때 좌익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화여대 교수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 쫓겨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서울공대 교수를 하시다가 뭔가 해서 서울공대에서 쫓겨나갖고 전북대로 가셨어요. 전북대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영국 갔다가 연대로 옮기셨는데, 이분은 바로 이화여대로 간 걸로 보니까 지방으로도 밀려나지 않고 서울의 주요 대학에 자리 잡은 거 보니까 부역 혐의가 그렇게 중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법원에서는 이제 퇴직 대상이 돼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50년 그 11월 달에 이제 하여튼 이제 물러나는 그 생방불명된 걸로 여기는 기록되어 있고, 그 51년 2월 9일에 정식으로 이제 퇴직한 게 됩니다. 그래서 61년도에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니까 10년간 그 이화여대 교수로 있었던 겁니다. 그 이화여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민사소송법, 또 신민법 총칙 강의, 뭐 이제 이런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사소송법에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또 요거 서평 쓴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5.16이 일어난 다음에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를 18년 61년 9월 1일에서 79년 3월 22일까지,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그 2년여를 있어서 총 만 20년 정도, 20년이 조금 안 되네요. 그 대법원 판사와 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5.16 때는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 판사들을 왕창 쫓아냈죠. 왕창 쫓아냈는데, 그때 이제 사도 들어가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전두환 시대까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남은 사람은, 여기 이제 그 8명이 임명됐다고 하지만 이영선만 전두환 때까지, 전두환 초기까지 있다가 밀려난 거죠. 그 다음에 뭐 헌법심의위원 특별위원회 만들었을 때 이제 거기 위원으로 됐고, 뭐 이런 데 많이 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요 사건은 제가 곧 한번 따로 그 다룰 겁니다. 요 사건과 김근하 군 사건 이런 걸 묶어갖고 한 분량으로 볼 때 한 두 번 갖고는 안 될 거예요. 3번 정도. 그 진주 교감 아들 살해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의심적 바가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유괴 살해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뭐 이건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하지만 간단한 건 뭐냐면은, 지금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이제 진주에서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진주에서 이제 최고의 명문 여자고등학교인데, 거기 다니던 그 임재숙이라는 2학년 학생이, 아마 진주고등학교 같아요. 그 남자 고등학교 졸업식에 간 거예요. 가서 자기 이제 뭐 동네 친구겠죠. 친구한테 졸업하는, 그러니까 졸업식이니까 오빠겠네, 1살쯤 오빠. 근데 뭐 옛날 무전만 해도 나이 상관없이 뭐 동네에서 1~2살 차이는 친구도 지냈을 법한데, 뭐 그 꽃다발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퇴학 사유가 된 겁니다. 꽃다발 아니, 풍기문란으로 무슨 뭐 그 연애를 해서 무슨 뭐 어디 그 여관방에 출입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혼전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동네 친구 오빠 뭐 그렇게 그리고 친척 오빠들 졸업식은 또 많이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에 가서 꽃다발 줬다고 그게 퇴학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퇴학을 여러 명이 당했습니다. 한 5명인가가 당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 교감이 강경하게 퇴학을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그 교감 아들이 실종됐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유괴살해 당했다. 로 몰고 갔습니다. 몰고 가면서 원한에 의한 살인이다. 그래갖고
하필이면은 그 퇴학당한 학생이 5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임재숙이라는 학생이 그 지목이 돼서 임재숙과 그 어머니가 두 사람이 임재숙은 무기징역, 어머니는 어머니가 무기징역, 임재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도 이상한 게 1심에서 그렇게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이상하다 해갖고 다 무죄를 줬어요.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파기 재판, 50년대 파기 재판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파기 재판을 해서 그 무기징역에 징역 15년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한 그 6년, 7년, 횟수도 7년이 지나서 62년 말에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다 해갖고 이제 그 변협이랑 여러 군데다 진정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이 사건을 조사했었던 검사하고 형사, 검사 밑에 있었던 이제 그 수사보좌하던 형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이제 검사는 기소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검사 처벌받는 거 없죠. 그런데 형사는 기소가 돼서 신문 기사가 정확하게 다 있지는 않지만 공소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이죠. 옛날엔 공소심이라고 부르는데 항소심에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일종의 특별검사, 검사 직무대기로 변호사가 이 소송 공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한 걸로. 그리고 그 후속 판결 기사가 없어요. 판결 기사는 안 실렸지만 뒤에 다른 기사에 보면은 이 형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나옵니다. 왜? 물고문에 바늘로 찔러서. 그러니까 증인들을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저 임재숙과 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증인들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 증인들을 공판에서 증언을 번복하니까 위증죄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 정용식이 검사 있었죠. 그 송실가 사건에서도 있었죠. 그런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그 이 문제가 됐고, 여기 보면은 전직 형사 그 구영근이라는 형사의 1년 6개월. 요거는 그런데 구영근과 김태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하나가 아니에요. 나중에 김근하군 사건이라는 아주 그거는 조갑재 기자가 그 젊었을 때 맛이 가기 전에 조갑재 기자가 아주 훌륭하게 취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조갑재 기자가 굉장히 김근하군 사건은 잘 밝혔는데, 이 김근하군 사건의 일종의 원형이 되는 이 진주 교감 살인 사건은 다루질 않았더라고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같이 봐야만 김근하군 사건이 제대로 보일 것 같아서 이 사건을, 이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이제 범인을 조작해서 시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고문에 바늘로 찔렀고,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증인들은 다 공사 현장에서 과실치사다.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걸 구경을 하다가 불도저가 흙을 이렇게 확 미는 바람에 거기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증거는 모두 조작됐다. 그러니까 유괴 살인 사건의 증거는 모두 저 고문으로 조작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걸 초기에 경찰 수사를 한 경찰관도 이거는 저 일종의 사고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증인 중에는 6년 7년 지났는데 불구가 돼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재심 신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63년 1월 1일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는, 그리고 변호인단이 굉장히 아주 빵빵해요. 여기 송동욱이라고 제일 먼저 나왔는데 손동욱입니다. 손동욱이라고 이 사건 끝나고 64년에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그러니까 제야 법조계에서는 그 싱싱 날던 양반이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그리고 계창업이라고, 요건 대법관하고 조금 다른, 대법관 밑에 대법원 판사가 있을 시절에 대법원 판사. 그것도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는 유능한
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창업도 있고, 박한상은 이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인권옹호 위원회 연맹이란 걸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인권 변호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한승원 변호사보다도 빨리 활동을 시작한, 그래서 인혁당 사건 같은 때 맹활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인혁당 사건 때는 국회의원이었고, 요 사건 때는 아직 그 선거가 63년 10월에 치렀죠. 그래서 그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직전이지만 그 후에 내리는 아닌가 한 번씩 떨어졌나, 하여튼 육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굉장히 오래 했던 양반인데,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굉장히 빵빵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재심 변호인단이 마련이 됐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변협 차원에서 변협이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첫 번째 케이스로 맡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빵빵해졌고, 대법원에서도 그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데 나간 양반이 최윤모 판사, 그 이영섭 판사, 양희경 판사, 방순원 판사, 다 대법원 판사들 중에서는 평가가 좋았던 분들입니다. 최윤모 판사는 동백님 사건 그 원심 파기했다가 이제 교회 벽보 받고 하여튼 심적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사임을 한 양반이고, 양희경 판사는 하고 방순원 판사는 나중에 이제 그 국가배상법으로 그 유신 나고 난 다음에 쫓겨난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 검증 갔을 때 나온 거 그 신문에 보도한 것들이에요. 불도저에 묻힌 것 같다. 증인 5명이 증언했고, 그 사건 초기에 수사했던 형사 주임도 불도저에 그 역사, 교통사고로 죽은 걸 역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결같이 증인들이 불도저 역사라고 증언한다. 고문으로 조작됐다. 그리고 과실치사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고사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법원 판사들까지 가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재심 개시가 안 된 거예요. 재심 개시가 안 되고 7년을 끌다가 1970년 1월 1일, 그러니까 이 신문 재심 신청 보도 기사는 63년 1월 1일인데 만 7년 만에 재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구영근이라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심 사유가 충분히 되는데, 그리고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현장까지 내려갔는데, 아마도 이거는 뭔가 모종의 압력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조진만 시기하고 민복희 시기에 걸쳐 있는데, 근데 법원사나 뭐 거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증언을 해줄 만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기도 하고요. 그 임재숙은 그 64년 12월에, 그러니까 재심 신청하고 2년쯤 지난 다음에 가석방으로 내줘요. 어머니는 못 나온 것 같아요. 어머니는 못 나온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가석방으로 나와서 또 이제 이게 화제가 됐었지만 후속 기사가 없고, 그다음에 7년 만에 이게 기각됐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나 이건 뭐 진주 쪽에 좀 한번 수소문을 해봐야 할까. 임재숙 씨가 살아 있으면은 저보다 한 20년 가까이 위일 테니까 80대 후반 정도. 동생이 살아 있으면은 80대 중반 정도.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돌아가셨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영섭은 오늘 한글날인데, 지난번에 조진만 그 대법원장이 한글 그 애용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적극적으로 호응한 게 이영섭입니다. 우리 법이 보면은 어려운 말이 많죠. 판결문도 다 그렇게 쓰는데 조진만이 결단을 내리고 이영섭이 또 그 술선수범을 해서 이 난섭한 민법을 평이하게 해설하는 일본식 한자어투를 한글로 많이 바꾸는 그런 노력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기여죠. 예, 그리고 뭐 사법제도 개선위원회 이런 거 이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요건 이제 뒤에서 보시죠. 요거 이제 유신 나고 대법원 판사들이
쫓겨나요. 아랫줄에 있는 9명이 쫓겨난 사람입니다. 사광욱, 양혜경, 방순원, 나항윤, 손동욱, 김치걸,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다. 근데 요걸 아니야 합헌이야라고 얘기한 사람이 민복기는 저 판결에 민복기도 포함해야 하지 않나? 하여튼 이때 이제 대법원 판사가 16명이었는데 민복기도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합헌 쪽에 섰습니다. 근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환,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요 6명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재임명된 사람이 요 6명. 민복기는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요 재임명 명단에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합헌 판결은 민복기도 해서 7명이 내린 거고, 그리고 이 9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섭은 이때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5.16때 임명돼서 유신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남았고, 뭐 이제 이런 판결들, 연장수당 안 줘도 돼, 이거 노동자의 불리한 판결이죠. 뭐 그 헌법위원회는 뭐 열리지 않았지만 하여튼 헌법위원회에 임명이 됐고, 대연각 화재가 났을 때 거기가 김용산인가요? 극동그룹의 이제 소유주였는데 건물 소유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민사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법을 따지면, 그래서 이건 재판은 이용훈 변호사 인혁당 사건 때 사표 낸 분, 그분이 변론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주심을 맡아서, 대법원은 그러니까 1심, 2심은 재판장이 중요하지만 주심보다 재판장이 센 편이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주심이 중요한 거예요. 재판장은 진행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심을 맡아서 무죄를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용훈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 연장선상에서 유신헌법에 아예 헌법에다가 할 수 없다고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헌 판결 난 거에서부터 유신까지 사이가 좀 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할 수 있다. 그때 발생한 거니까 그때 헌법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청구한 사람들을 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71년 위헌 판시를 뒤집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박정희가 이것 때문에 유신 헌법에다가 아예 집어넣어놨고, 이 조항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유신 잔재입니다. 또 유신 정권은 이제 마지막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민복희가 사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영섭이 최고참이니까 61년에 임명됐으니까 최고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서열상 최고참이라서 직무대행이 됐습니다. 직무대행이 됐고, 법원 내에서는 최고참이고, 이영섭이 뭐 법률 이론이나 그다음에 뭐 행동 가짐이나 뭐 그런 데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영섭이가 되는 걸 원했는데 박정희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응이 냉담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헌한 교수 글인데요. 그래서 냉담하다가,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러다가 석 달을 끌었답니다. 석 달을 끌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영섭을 국회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석 달.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주재형, 제일 친한 친구라고 대학 동기, 고시 동기, 그리고 대법원 판사 주재형이 조금 늦게 됐죠. 그래서 주재형이 64년도에 서울 형사지법 민사지법 나뉠 때 민사지법원장이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아마 67, 8년경에 대법원 판사가 임명돼서 이영섭보다는 한 6, 7년 늦게 임명이 됐습니다만 제일 친한 친구였고,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를 10년 넘게 했죠. 주재황도. 그래서 주재황이 제가 어렸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하는 사람인데, 대법원장 후임에 내정됐다고 경향신문에 아예 보도가 되고, 다른 신문에는 내정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들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영섭이 임명돼서 임명동의안을 받고 이제 박정희한테 가서 임명장을 받는 겁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받는 사진들이 국가기록원에 뭐 거의 같은 사진이 흑백으로도 있고 컬러로도 있습니다. 그때는 컬러가 귀했어요. 이제 어떤 취임사,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의 권위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공자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취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여튼 좀 얌전한 양반이지만 또 기자회견에서는 또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별명이 초침이래요. 그래서 초침이라는 게 칸트가 딱 정확한 시간에 산책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칸트처럼 그렇게 정확한 시간이 정확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재미가 없죠. 재미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영섭이 이시훈 저 감사원장 회고글인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왜 소송 기간이 있잖아요. 민사 소송 같은 거는 몇 년씩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영섭이 제일 빨리 사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도 잘 쓰고, 누가 봐도 법리상 흠잡을 데가 없이, 그래서 이제 판사로서 굉장히 유능하고 신속 처리했다, 이제 그런 평판은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법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지키질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법관은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아마 인사의 원칙에서 법관 중에 이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면 지규형 같은 사람은 자른다. 아마 그거겠죠. 그래서 이제 술 대접받고 비위 소문난 사람은 자른다 겁니다. 민복희 퇴임할 때 훈장 줬고, 여기 이제 그런데 소송냐 이시훈, 이분이 이시훈입니다. 이시훈 판사가 쓴 글에 보면은, 요 책에 민사소송법 입문 과거 사례 쓰는데, 이영섭 판사 얘기를 썼는데, 요 대목은 책에는 삭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법률 저널인가 거기에다가 할 때는 들어가 있는데, 그때 법원 행정처장이 민복희가 임명한 사람이 설교였어요. 여기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민복희는 자기가 검찰총장을 해서 그런지 검사 출신들을 김병화도 그렇고, 김병화는 자기 경성지대 동기죠. 그 다음에 설교를 임명을 했습니다. 법무차관과 법제처장, 총무처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서일교가 신직수를 통해서, 신직수가 그때 법률특보였거든요. 요상한 짓을 한 겁니다. 설교라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이게 판결도 아주 대법원 판사 물러나기 전에 아주 고약한 판결, 지금 잊어버려갖고 아주 고약한 판결을 한 걸로 제가 매번 해놨는데, 그러고 이제 나가버렸는데, 그 박우동 판사 책에서 봤나? 박우동 판사 거 같네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은 대법원장이 맡고, 사법행정관계다. 사법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인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에게 맡겨라. 그래서 신직수한테 사바사바해서, 신직수가 박정희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박정희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다. 대법원장이 이영섭인지 설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신 시절에도 굉장히 고생을 한 겁니다. 설교를 가르치지 못해갖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다가 설교가 이영섭 몰아내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사가 잠시 됐죠. 근데 대법원 판사 되고서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다고 하는데, 무슨 병이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그렇게 악화됐을 것 같진 않고, 뭔가 비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물러나면서 아주 고약한 판결을 했는데, 이 설교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게 설교인데 박정희가 이영섭한테 이 설교, 그러니까 TK입니다. TK 경북국립중앙이라는 게 경북고등학교. 그래서 TK 법조인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설교고, 대법원 판사는 그러니까 석 달 조금 더 있네요. 한 100일쯤 그 대법원 판사는, 그러니까 요 81년 4월 18일이라는 게 이영섭이가 4월 15일 날 쫓겨나고 유태영이가 취임하면서 이제 사도 임명을 했다가 불과 석 달 만에 물러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인사를 했는데 이제 뭐 품위 인사라고 이제 그 했죠. 그 품위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여기 이태천이라는 양반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표를 쓰니까 이렇게 보아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이영섭 못지않게 청렴한 법관이었나 봐요. 맨날 도시락 싸우고, 그리고 당시에 판사 월급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물러나서 변호사를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원장, 그러니까 법무연수원이라는 건 이제 주로 판검사들 뭐 한다면 법원과 검찰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 직제를 신설해서 거기는 그냥 가 앉아 있으면은 교육에 밑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월급을 받게 해준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뭐 좋게 얘기하면 인정이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품위인사로서는 이 아주 청렴한데 건강이 나빠서 변호사도 못할 사람을 이렇게 구해줬다. 뭐 인정에 치우친 것 같지만 또 하여튼 그래도 법원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하다.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마. 휴직을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병가 휴직을 주면은 월급은 그래도 조금 깎이지만 나오지만, 근데 하여튼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승화가 저는 계엄사령관 때 찾아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보니까 날짜가 2월 7일이네요. 그러니까 정승화가 참모총장 임명받고, 그러니까 요 정승화가 참모총장 되고 요 며칠 후에 한 달 이내에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되는 겁니다. 그런 권력 교체기였는데, 하여튼 참모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을 예방 한 거네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이니까 권한대행이네요. 네, 권한대행. 하여튼 뭐 이런 그 중간 이자를 공제해서 피해자한테 불리했다.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뭐 하여튼 이게 좀 그러니까 그 불리한 판결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영섭이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이제 아주 휘둘린 사건이 신민당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YH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YH 사건 때 김영삼이 경찰한테 끌려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제 그런 그 명언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저 차지철이가 공작을 해갖고 이 김영삼이가 당선되는 대의원 대회에 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참석해서 그거 표를 계산하면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뭐 해서 이제 그런 논리를 세워갖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가처분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조원이라고 조진만의 둘째 아들이에요. 조진만의 아들 셋 중에 2명이 판사였는데 그 둘째 아들 조언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충격을 받았고, 이러고 있다가 12.6 사건이 터졌습니다. 12.6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우욕과 회한의 대법원장이 되는데, 대법원 판사회의를 열고 이제 그 재판 업무는 종전대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계엄이 선포됐잖아요. 계엄이 선포된 이번에도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조의대는 뭘 하는 거냐. 계엄이 선포되면 군법회의가 설치되고 그 행정권이 다 이 계엄사령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법권도
사령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법회의가 관할을 하겠죠. 아마 뭐 형사사건 무슨 죄는 군법회의에서 하고 무슨 뭐 사건이나 민사사건 가사사건은 그냥 통상법원에서 해라. 뭐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 업무는 종전대로 계속한다. 뭐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그런데 저 대법원 판사회가 굉장히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대법원도 굉장히 정치적 바람을 타는데 제일 큰 게 우리 뭡니까 경향신문 사건 4.19가 이승만이가 하야한 직후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끌고 오다가 하야 성명 나자마자 대법원 판사회에서 소집을 해갖고 경향신문 폭간 그렇게 해버리다가 말썽이 났죠. 도대체 대법원이 뭐 하는 짓들이냐 저는 눈치나 보고 그래서 젊은 판사들이 대법관을 전체적으로 불신임하고 뭐 아주 쇼쇼쇼를 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일단 뭐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야 이제 우리도 독재자가 죽은 마당에 긴급조치도 이제 계류 중인 사람들 다 석방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법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죽은도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또 거기에 반박이 있었습니다. 여보 며칠 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오늘은 웬일로 갑자기 힘이 나서들 그러셔. 이제 좀 비꼬고 오고 핀잔도. 그때 무서워서 그랬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어.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이러고 있을 수 있냐. 그 말 나온 김에 대법원장도 다시 뽑자.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배가 산으로 가겠다. 사회가 심리적인 공황에 빠져 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뭐 나서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세가 유동적이다. 경고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데니까 뭐 일부에서 이제 좀 시주에 영합하는 발언을 해도 보수적인 게 많아져서 이제 주저앉혔던 모양이에요. 주저앉혔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 동창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영섭은 그래도 최규하 만나려고 하면은 이건 국무총리 때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이제 아마 정부에 갔다가 이제 최규하가 주인석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있을 때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영섭 방에 최규하가 또 예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또 이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접견하고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했더니 시간 되면 오늘도 오시라. 그래서 대통령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마음껏 만나게 됐다. 그래서 좋아했지만 좋아한 건 잠시고 이제 김재규 재정 신청이라는 게 이제 됩니다. 김재규를 어디서 관할하느냐. 이게 단순 살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여기서부터 부딪히는 겁니다.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피해자는 대통령이고 가해자는 중앙정보부장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는 크지만 법률적으로 보면은 살인 사건이다. 단순 살인 사건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군법회의로 갖고 갈 게 아니라 이건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법회의로 해보니까 김재규의 변호인들이 재정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내란 목적 살인이냐 단순 살인이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을 기각하죠. 그래서 군법회의에서 그냥 해라. 그렇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사령관이, 그러니까 여기 11월이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성희가 계엄사령관이 된 거는 11월이 아니에요. 12.12 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법조회사의 날짜가 좀 잘못된 건데 계엄사령관으로 만났다면 12.12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영섭을 만나갖고 사건이 3월 며칠 날 대법원에 접수됩니다. 그러니까 군법회의 일정이 이제 그렇게 군법회의 1심과 2심을 하는데 걸리는 날짜를 역산해서 보니까 이게 뭐 2달 석 달은 걸린다. 그래서 3월 달에 가면은 빨리 처리해 달라. 이제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이거야. 군부가 뭐 재판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여기 이제
그 측여 초기에는 마음이 편했다. 차지철의 비협조로 박정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동기동창 측여는 전화만 걸면 언제든지 면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보안사에서 찾아오고 아마 대공처장 요건 서윤홍 판사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이영섭 집에 전두환이가 찾아갔다라고 한 것 같아요. 김희조 판사는 아마 이영섭한테 직접 들었을 겁니다.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김희조 판사가 이제 사법계 뒷얘기들을 갖고 책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안면마비, 그러니까 입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 구안와사라고 보통 하고 안면신경마비라고 해서 입이 돌아가는 거 마음고생 심하게 한 사람들이, 그래서 대법원장이 입이 돌아가갖고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말은 약간 어눌하지만 하긴 하죠. 저희 형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이 안면신경마비 걸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빠뜨렸는데 여기 국보의 파견 직원이라는 것도 판사예요. 김헌무 판사라고, TK 골수 TK 성골이죠. 근데 고문 피해에 대해서 고숙종 여인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 무죄 판결을 내려갖고 유명해진 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판사가 사표 받아오니까 너한테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 또 사위기도 하니까 자네한테는 낼 수 없고 대법원장에게 직접 내겠네. 서윤홍이란 판사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김재규 재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지금 요즘 얘기랑 비슷합니다. 이재명 사건하고 비슷한데, 주심이 유태흥 사법파동까지만 해도 소장 법관들의 맏형이었습니다. 큰 형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유신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맛이 갔어요. 유태흥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많이 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유태흥이도 기록이 방대해서 주심이니까 기록을 다 봐야죠. 기록 다 보지 못하고 유지만 보는데 보름이 걸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심이 유지 보는데 보름이 걸렸는데, 이재명 재판은 요새 컴퓨터가 좋고 녹취록 많아갖고 옛날 재판하고 틀려요. 기록이 어마무시합니다. 몇십만 장씩이에요. 몇십만 장씩. 1심의 사건 같은 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기각해야 한다. 주심으로서는 이 사건 기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김재규 사형을 그대로 인정을 하자. 아니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건 기록을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한 거죠. 당신 기록 다 봤어? 주심이라고 기록 다 봤어? 당신도 유지만 봤잖아. 우리도 기록 봐야겠어. 그래서 기록 복사해내. 복사해서 돌리시오. 그래서 기록을 열몇 부를 복사해서 대법원 판사들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하는 데만도 시간이, 지금처럼 자동급지 시스템 아니었을 테니까 복사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재판이 늦어집니다. 재판이 늦어지는데 지금 이번에는 로그인 기록 내라고 하니까 못 내잖아요. 기록을 안 보고 재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기록 봤어 하는 얘기가 대법원에서 이때도 쟁점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 그러니까 내란 목적 사진이냐 단순 사진이냐. 근데 소수 의견 단순 사진 의견을 낸 게 양병호, 민문기, 김윤행, 서윤홍, 이망준, 정태원 6명이 낸 거예요. 이일규 판사가 올고든 판사라고 하지만 이일규 인혁당 사건에서도 다수 의견에 섰고 사용했고, 여기서도 내란 목적 사진을 했어요. 그래서 내란 목적 사진 얘기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일규 판사 국정원 과거사위 때 대법원장 면담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면담을 신청했더니 받아줘서 제가 이제 가서 자택에 가서 내곡 등록되었나 그런데 하여튼 가서 이제 한 2시간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김재규 사건은 왜 그러면은 그건 법리적으로 보면은 단순 목적 사진 아닙니까 하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법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 그런데 어차피 단순 목적 사진이라도 사형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쟁점 안 따지고
다수 의견에 동조를 했다. 이렇게 법률가로서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교 대법원장한테서는 제가 직접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재판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광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17이 되고 그러니까 전두환 일당에서는 타임 스케줄을 쫙 세워놨는데 이 재판이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5.17을 일으켰는데 광주에서는 그건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광주항쟁 진행되는 기간에 김재규를 사용을 시킵니다. 5월 24일인가.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탱크가 들어온 가운데 김재규 사용 판결이 내려졌고 즉시 사형이 집행이 됐죠. 양병호 판사가 그때 이제 사표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 판사가 사법기관에 연행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때는 박준용 판사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표 내고 끌려갔어요. 정규명 판사, 정명택 판사란 분은 사표를 안 내서 같은 케이스인데 사표를 안 내고 버티니까 안 잡아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사표를 내니까 그냥 변호사 개업만 못하게 했고 잡아가지 않았는데 현직 판사를 잡아가서 그 공안수사기관에서 조진 건 중앙정보부 안기부는 그 짓은 안 했고 보안사가 서술포 할 때 양병호 판사를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제 그 소수 의견 그거를 주도했었으니까 소수 의견의 대표자였으니까 양병호 판사가 직접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직접 인터뷰에서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하여튼 하다가 6.25 때 하여튼 잠시 사귀었던 여자한테서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양병호 판사는 내 아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해요. 내 아이면 내가 거뒀다. 진작에 거뒀다. 그런데 내 아이 아니라서 내가 안 거둔 거다. 했는데 이 여자 문제를 갖고 이걸 발표해서 대법원 그러니까 협박을 한 거죠. 이영섭을 협박을 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 이렇게 한번 망신 살래? 저 양병호 사표 받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양병호가 사표 안 내고 버티니까 잡아간 거죠. 잡아가서 사흘인가 가둬놓고 양병호 판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는 여기에는 그 온갖 수모를 준 다음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 유명한 얘기죠. 이영섭을 이제 며칠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영섭을 찾아와서 그 사표를 내겠다고 들고 온 거예요. 사표를. 그 영감 당신이 썼어 했더니 내가 쓴 거 맞아. 그리고 이제 커피를 대접을 했는데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옷으로 넥타이로 와이셔츠로 이렇게 쳤는데 그렇게 쏟아지는 거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제일 마음고생을 그 무렵에 현충일 행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하는 모습 박정희 시해사건 공판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소수 의견 낸 판사들이 다 사표를 받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 정태원은 사표를 안 냈어요. 그땐 뭐 버텼는지 어떻게 됐는지 임항준은 자기 사위한테 사표를 낸 게 셈이 됐죠. 그 임항준의 사위인 김헌무가 그걸 받아서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가 그 취임을 하면서 그 이영섭을 협박했다는 게 그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러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 하고 이영섭만 끌고 들어갔다는 거야 방에.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하하호호 이제 뭐 그러다가 웃음을 걷어들이고 굳은 표정과 격앙된 어조로 여보시오 대법원장. 김재규 사건을 대법원에서 그렇게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광주 사태와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찌감치 처리했으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가 광주 항쟁에 이 김재규 사건을 늦게 처리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도둑놈 같은 얘기가 어딨습니까? 하여튼 이영섭은 이제 그렇게 전두환한테 찍혀서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용기를 내서 군에 계셨기 때문에 사법에 대해서 근데 사건이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는 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바깥에서 한국이 민주사회다 그런 거 알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국사범을 이렇게 그 국사범한테 소수 의견이 가능키 합니까? 장군들 중에 대포한방이면 대법원 날려보낼 수 있다. 그런 놈들이 많은데 내가 말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협박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여튼 뭐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이건 이제 다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그 대법원 판사들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여보 그 당신 별 달고 뭐 하는 거 쫄병이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이 말려야지 그렇게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20분 정도 전단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서너 시간은 걸린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대법원장한테 술잔 돌리다가 술 못 마신다고 하니까 술도 못 배우셨어?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팔을 꽉 잡고서 뭐라고 했냐면 대법관들 집 그때 다 알아뒀어. 당신들 다 내가 클려다가 봐준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 입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무렵에 그러니까 80년 12월 이제 그 연말 무슨 막년회에서 이제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사형 판결을 할 때 손진곤이라고 우리가 한번 했죠. 저 차원이 다른 정치판사, 차원이 다른 정치판사라고 해서 아주 TK 본류입니다. 그리고 이영섭한테는 경기고등학교 새까만 후배예요. 이게 경북 중학을 나오고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영섭이 이제 경기고 후배이기도 하고 법원에서 국보위로 파견한 엘리트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대법원에서 일하시기 편하도록 사실 측면에서 군 검찰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부 이렇게 잘 알아서 올릴 테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김재규 재판 때 곤욕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형 다 따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했는데 2시간 만에 전두환이가 생색을 낸 거죠. 무기로. 전두환이는 뭡니까? 미국과의 카드예요. 대령들은 죽이자고 했습니다. 진짜로 김대중을 죽이자고 주장을 했는데 야야야 이거는 김대중을 죽일 게 아니라 미국한테 바치는 거야. 그래야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 그게 전두환의 계산이었고요. 하여튼 사법부 재구성을 하는데 이영섭 대법원장의 유임설이 가장 강력하다. 이거는 아마 법조계 안에서 취재를 한 걸 겁니다. 권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영섭 뭐 이렇게까지 대법원 그러니까 저 대법관들 집 알아뒀어. 그다음에 광주 사태가 대법원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갈아치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유태흥이가 임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이 유태흥 대법원 판사가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손진곤이가 찾아와서 또 같은 그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예의도 안 챙긴다.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새로운 시대 새 헌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인사치레도 없고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민복희 때는 훈장도 주고 그랬는데 이영섭은 훈장도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줬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공하고 이제 대법원 구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재규 그 사형에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섰던 사람들, 근데 다 살아남은 것 같진 않아요. 그 중에서 유태흥이가 대법원장이 됐죠. 김영철이가 유태흥 후임 대법원장이고 이일규는 노태우 때 정기승이 임명 실패된 다음에 대법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김중서라고 그 정치정화위원회 위원장인가를 했죠. 낙일조라는 사람은 전두환이가
민정당 국회의원을 시켜줬어요. 대법원 판사. 그렇게 됐고 이제 이영섭이는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영섭이 대법원장을 할 때 두 번 학살을 당한 셈인데요. 한 번은 8월 초에 그러니까 양병호 잡혀가고 그걸 무렵이죠. 그때 잘린 사람이 양병호, 민문기, 김윤행, 서윤홍, 임항준 이렇게 5명이 잘립니다. 정태원도 그때 하여튼 단순 사진이라고 했는데 이때 사표를 안 내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몇 달 더 한 거죠. 그러니까 4월 8개월 더 하고 그 제5공화국 헌법으로 이제 재구성될 때 정태원, 안병수, 김기홍이는 우리 장인 영감 그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에서 1심 사형 판결을 내린 나쁜 판사입니다. 이 김태효는 또 아까 그 얘기한 김근하군 사건 있죠. 그거 나쁜 짓 한 공안검사가 김태현인데 한자는 다르지만 그 무죄를 준 분도 김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대법원 판사가 됐다가 전두환한테 쫓겨난 거고, 윤은영은 검찰에서 온 사람으로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주심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윤은영이가 처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재임명이 될 줄 알았는데 쫓겨났고, 주재황 구시대 인물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대개 전두환이가 그걸 의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해방 후에 임명된 사람, 고시 패스한 사람들로 사법부 재구성. 근데 김태형 같은 사람도 해방 후에 그 변시 패스한 사람인데 하여튼 쫓겨났네요. 그래서 이제 고문파 쫓겨나고 유태영 시대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퇴임사가 유명하죠. 사법부 발전에 힘썼지만 남은 건 회한과 오욕뿐이었다. 그래서 저도 그 신문에 연재할 때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회한과 오욕이 심했죠. 그 취임사가 이제 유명했는데 이건 대법원장 연설문집이라는 데 있는데 글자를 고쳐놨습니다. 이영섭 판사가 친필로 써갖고 간 거에는 다르게 돼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회한과 처음에는 그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도 컸습니다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법부 성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회한과 오욕을 남기면서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들한테 사과는 안 한 것 같아요. 문맥상.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여기는 사법부. 이게 이제 원래 그 사법부 할 때 이렇게 쓰죠. 집부자라고 하나요? 그걸 쓰는데 요 사법부는 뭐예요? 부처 할 때.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행정부의 한 부처라고 할 때 이 부자를 쓰는데 이영섭은 한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를 18년이나 한 사람이 사법부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자조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회한과 오욕이를 요 사법부라는 한 글자에다가 다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연설문집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교정을 봐줬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회한과 오욕을 안고 떠났지만 저도 이제 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영섭 판사 대법원장의 쭉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 언제나 권력의 편에 선 판결을 했어요.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 당시에 합헌 소수 의견, 법원조직법 위헌 판결 당시에 합헌 소수 의견.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만든 법에 따라가는 거죠. 인혁당 사건에서는 사형 다수 의견, 김재규 재정기각의 다수 의견, 내란음모 살인사건 다수 의견, 김대중 사형 다수 의견. 그러니까 언제나 권력의 편에 섰던 겁니다. 회한과 오욕이라는 게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몸가짐도 바르고 굉장히 청렴하고 그다음에 판사로서 유능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의 회한과 오욕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 회한과 오욕이 밖에서만 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상 삼승 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한 변호사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그 평가를 했는데 사법부라고 썼다. 그걸 이제 그 지적을 하면서 그 동정심이 가기는 하지만 후배 법관들 중에는 너무 문약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래서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다면 사생결단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거나 안 되면은 신현아기처럼 사표라도 내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판결 같은 거는 법원 공보나 다른 인사보다 10년 동안 공개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판결문이라는 건 공개가 돼야지.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퇴임하는 모습이고요. 주재황의가 기념품을 줬네요. 물러나는 장면입니다. 뒤에 유태응이가 따라오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두환이가 불러서 이렇게 이제 차도 주고 국정자문위원장도 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아까 설명을 했죠. 이게 두 장 들어갔네요. 그리고 양병호가 평가를 한 게 뭐냐면 얌전하고 좋은 사람인데 조금 우유부단하지 않았느냐. 80년 당시에 군인들에 맞서 좀 더 버텨볼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도 많지만 법전밖에 모르던 영감쟁이들이 감당하기에 무리였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가 접견할 때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아까 법조예산 불평을 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접견을 했습니다. 이제 퇴임 후에는 목동에 사신 모양인데 목동의 수도승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네요. 그리고 국정자문위원도 했고 박정철 고문 사건이 나니까 정부가 인권특위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인권특위위원장이 됐고 변호사로 있는 동안 언론은 사법부를 사양기업이라고 표현했대요. 사법부 그 부처부 할 때 그 부처 쓴 거에 모자라서 사법부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파한대서를 하고 있네요. 찾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책과 같이 지낸다. 그래서 목동에 그 수도승이라고 했고 법대가 인기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간다. 법관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인데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그리고 인권특위 발족 있고 요게 이제 그 부인이 늘 인터뷰했어요. 그 취임식 날도 도시락 싸갔다. 대법원장 취임식 날도 그래서 맨날 도시락 반찬 걱정했다. 대법원장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도시락 싸가는데 도시락 싸가면은 주재황의하고 그러니까 대학 동기, 고시 동기 그리고 대법원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그러니까 잠시 이제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 뭐 경합이랄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오랜 친구였기 때문인지 도시락 계속 같이 까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뭐 금전의 유혹에 대해서도 유혹도 멀리했고 청렴성에 대해서 젊은 판사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일 겁니다. 대법원 판사인데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그 구내 식당에서 밥 먹어도 저 약속 안 잡고 그래도 대단하다 할 텐데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 얘기는 자식이 5인가 그런데 도시락 6개 싸느라가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다. 이제 하고 자식들 다 컸는데 그래서 요새는 영감 도시락 하나만 싸도 돼서 다행이다. 이제 뭐 아마 인터뷰 내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의 격동기의 사법부를 이끄는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동정론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권력의 편에 서는 판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오욕과 회한의 역사, 회한과 오욕의 역사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분이고 그런 점에서 동정이 가지만 회한과 오욕을 가져온 책임에 대해서 안에서도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아까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전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노릇을 못했고 그리고 그런 노릇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만났으면은 좋은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분이었겠죠. 민사 쪽에서.
그렇지만 이 험난한 시기에 대법원장을 만나서 본인도 그렇고 사법부 전체가 회한과 오욕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오늘 그 녹화로 진행되는 바람에 여러분들 저 댓글을 읽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반환법 행위자 열전 우리 이제 하여튼 끝이 보이는데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고요. 다음번은 뭘 할지 조금 고민이에요. 그 10월 16일이 그 이제 유신 전날이고 또 김근하 군이 10월 17일 날 사망했어요. 하여튼 김근하 군산을 할까 유태흥을 할까 했더니 유태흥은 우리가 벌써 지난번에 했더라고요. 두 번에 걸쳐서 양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유태흥을 또 하는기는 그렇고 유태흥은 아마 우리 저 홍형님이 아마 그 따로 그러니까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그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아마 그러면은 이제 쭉 건너뛰는데 저 김영철 대법원장도 근데 시기가 짧아서요. 그리고 양승태는 한번 해야 할 거고 양승태 우리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한다면은 양승태 정도를 더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뭐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